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정녕 사랑하는 무슨 계산? 나는 걱정이 임자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똑바로 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본인은 전두환이야. 위대한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확실한 자민련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네, 안녕하세요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3차 우리공화당 전국대의원대회 청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무상 인사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우리공화당 청년당원 정호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게 좀 요청을 드렸는데 우무상 최고위원님께서 흔쾌히 나와주셨습니다. 휴일인데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당연히 우리 공화당의 일이라면 손발 벗고 나서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의 듀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든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새롭게 기획한 컨텐츠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조금 딱딱했던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 것보다 좀 바깥에서 식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입맛에 맞으시는 게 준비가 됐나요? 저는 뭐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뭐 주시는 대로 네, 예, 잘 일단은 먹겠습니다. 최소한의 이제 룸을 빌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일단은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조금의 룰이 있습니다.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조금 네. 혹시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컨텐츠상 방송을 촬영하는 도중에는 무조건 반말로 형님 동생 해야 합니다. 의형제처럼. 그래요? 네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가? 예, 그렇죠, 형님. 네. 그러면 저는 행님으로 지칭하겠습니다. 그냥 아우나 호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내가 많은 형님 그런 컨셉인가? 예, 아는 형님 컨셉입니다. 예, 지금 뭐 술은 아니지만 한 잔 받으시지요. 좋네. 예. 고맙네. 우리 또 아우가 따라주는 이 사이다 맛있게 먹겠네. 나도 이거 따라.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준비된 건 회덮밥이고요. 간단한 반찬 같이 나왔습니다. 일단 식사하시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구성이 참 좋아요. 보니까 이거 반말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평소에 이 컨셉이 내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요. 진행이 매끄러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재밌게 봐주십시오. 오랜만에 내가 회덮밥을 먹어가지고 오늘 상당히 군침이 도네. 회덮밥을 이제 보통 즐겨 먹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9월, 10월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라서 되게 인기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오케이. 예. 그리고 이 방송을 찍는 취지 자체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좀 주는 그런 그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타겟팅을 좀 일반 청년들이나 기존 유튜버들의 그런 방식을 저희가 조금 따라 해볼 필요도 있다. 그런 필요성을 제가 느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되게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좀 적어가지고 되게 참신하시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네네. 한번 진행을 해보고 뭐 결과가 좋으면 이제 대표님도 한번 모셔올 수 있지 않을까. 좋지. 네.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진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기대가 되네.
네, 맛있게 드시죠. 네. 이게 야채가 많아서 원래 회덮밥 보면 이 냉동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냉동이 아니고 아, 되게 상콤하네요. 회도 신선하고. 혹시 먹방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이제 라이트온이라고 대구에서 예, 예. 그 청년 봉사단이 있는데 거기서 열린목 TV 촬영하면서 치킨하고 뭐 이렇게 시켜서 예예. 한번 한 적은 있지. 근데 그때 되게 양을 많이 시켜서 3명이서 먹는데도 다 못 먹어서. 그걸 한번 경험이 있으시네요. 왜냐면 예. 이렇게 먹으면서 촬영하는 게 사람이 특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그렇죠.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딱딱하지 않게 토크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정말 아예 사석에서 하듯이 그렇죠. 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96년생이고 내가 94년생이니까. 94년생이니까 예. 벌써 내년에 내가 30이네. 2년 남았잖아요. 강원동지님들 그런 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아, 이제 30인데 사실은 이제 새롭게 이제 당선되시고 당원동지님들께서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과연 우무성 청년 최고위원회 그 살아온 이야기, 또 학창 시절의 이야기,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좋아. 동진님, 제가 뭐 살아온 이야기라 해봤자 사실은 뭐 30년 남짓한 기간에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2016년 12월부터 태극기를 들었는데 당시에 2016년 10월 24일인가요? 그때 손석희가 GTBC에서 이 뉴스룸 이 최서원 태블릿 PC 보도를 시작으로 이 탄핵 사태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사실 그때 10월 11월에는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면서 그냥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되게 변희재 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변희재가 2016년 12월 8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기 전날에 이 최서원 태블릿 PC 문제 있다라고 치고 나오면서 제가 그때 이 탄핵이 불법이고 조작이고 사기라는 것을 딱 확실히 인지를 하고 제가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바로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23살이었으니까 벌써 참 6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냈네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새로 만들어진 새누리당에 그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활동을 그냥 태극기만 들고 뭐 태극기 집회 끝나고 막 주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데는 사실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냥 태극기 집회만 참석하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대한애국당 새누리당이 이 분열되고 정상화대책위원회가 있었지만 결국 잘 되지 않으면서 대한애국당이 창당되고 제가 대한애국당에 이제 입당해서 대구광역시당에서 이제 차세대 위원장으로 이 정당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참 뭐 긴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학업하고 취업 때문에 중간에 한 1년 정도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제가 시간 될 때는 웬만하면 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으니까 열성적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학창 시절 때 우무성은 어떤 사람이었나,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청년이었나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열린목 TV에서 밝힌 게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장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무공화 그리기 대회였거든. 네네. 근데 무공화 그리기 대회에서 내가 장려상을 받은 거야. 음.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예. 애국가 가사 바로 쓰기 대회라고 우리 초등학교에서 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 또 우수상을 또. 되게 활동적인 청년이셨네요. 그리고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은 또 이제 중학생 때는 네. 이 학생회 부회장도 하고 음. 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예,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 나서 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한테 예. 이 학생회 부회장에 출마를 하게 된 거야. 네네네. 왜냐면 내가 1학년 때 이제 학급 부반장을 했게 됐고 또 내가 사실은 중학교 때 우리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중학교여서 뭐 그 중에서 잘해봐 얼마나 뭐 잘했겠냐마는 그런 성적이 조금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내하고 같은 이제 내하고 같이 나온 후보가 2명이 있었는데 예. 한 명은 전교 1등 근데 전교 1등이 공부도 잘하고 또 귀엽게 생겼어요. 아, 외모도 됐다. 근데 네네. 나머지 한 명은 우리 반에 있는 예. 같은 반에 있는 친구였는데 왜냐면 한 반에 한 명이 남아서 표를 몰아줘야 되는데 한 반에 2명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패색이 짙었지 처음에는. 왜냐면 전부 다 우리 학년이 그 전교 1등회가 당선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내 장기를 살려가지고 어떤 노래 유세라든지 내가 또 정치인들 따라하는 걸 그때 배워가지고 흰 면장갑 이렇게 우리 내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다 나눠준 다음에 막 악수시키고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뭐가 한 그때 선거운동 한 10일 정도 했는데 네. 뭐 패색이 짙었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한 방에 뒤집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딱 한 게 연설 때 뒤집자. 그럼 연설 때 어떻게 뒤집느냐? 우리랑 같은 세대에 있는 친구들이면 잘 텐데 그때는 방송실이 따로 있어가지고 네.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각 반에 이제 방송을 이렇게 네모난 TV가 있잖아. 예. 거기에서 이제 내보내는 시스템인데 내가 거기서 뒤집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연설문을 찢는 연설문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네. 그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런 연설문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연설한다고 그걸 네네. 찢어버리거든. 아, 네네네. 그런데 그게 기폭제가 됐는지 내가 득표율 48%로 48% 전교 1등이 당선된다는 그 모두 예상을 띄웠고 내가 제가 롱지 여러분 그 열리목 TV에 태극기 6년 나의 발자취라는 그 연리목 TV입니다. 거기 이제 태극기 6년 나의 발자취라는 그 영상에 보면 제가 임명장하고 그걸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학창 시절 때부터 조금 이제 독특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진행이라든지 아니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뭐 리더십도 있으시고요. 리더십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어떤 네. 쇼맨십이 그래도 어떤 남들 앞에 서서 이렇게 덜 부끄러워하는 거지. 지금도 사실 남 앞에 서면 부끄럽고 한데 이제 어떤 왜냐면 대중 앞에 서고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니까 혹시 지금도 상당한 용기를 내서 내가 하는 건데 혹시 좀 내향적인 성격이신가요? 오늘 어떤 거 같아? 저는 전혀 내향적이라고는 못 느꼈고요. 상당히 외향적이시다. 네, 그렇게 저는 느꼈는데 네, 쑥스러움을 타시는 거를 뭐 극복을 하시고 이겨내서 이렇게 티가 저는 전혀 안 났거든요. 배를 좀 채우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3기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네. 나는 되게 이 동지님들이 나한테 어떤 거는 기대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 메시지와 전화를 받으면서 네네. 또 지금 이 선거 과정에 있었던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불협화음, 네.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너무 이 동지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참 가슴이 아프네. 그래서 내가
이 3기 지도부 첫 회의 때 내가도 갈등과 분열을 중단해 달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되게 예. 우리 내부에서 싸워봤자 결국은 뭐 가장 좋아하는 건 우리 당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물론 뭐 당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뭐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 음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정작 당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네. 그 내용 자체는 뭐 완전 엉터리니까 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가슴이 아프네. 네. 저도 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이번 사태도 제가 보면서 화가 나고 이게 욕을 하고 싶고 그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좀 체근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좀 먹먹하고 좀 그랬습니다. 네. 오늘 빨리 잃어버리고, 그럼 난 이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예. 결국 2024년 총선에서 결과를 내야지 네, 우리를 맞습니다. 음해했던 세력들의 입을 닫게 하는 거거든. 그리고 만약에 또 우리가 진짜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이 그거 봐라 우리 공화당에 뭐 다 이렇게 또 손가락질 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번 총선을 지금 약 2년 조금 안 남았거든요. 진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원동지 여러분들도 물론 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상대적인 부분이고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저희의 승리의 목적을 위해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진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3기 지도부가 들어서고 지금부터 향후 2년이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진짜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원동지 여러분들도 협심해서 분란 없이 싸움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좀 일사천리로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이 당의 단합력이라든지 또 이제 당원분들의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임감을 좀 느끼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저는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속해서 배우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요새 하루에 대표님 영상만 한 30번씩 돌려보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자막을 달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대표님 이제 말씀하시고 연설하시는 것만 30몇 번 돌려보게 되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 당시에는 와 진짜 말씀 잘하신다. 와 진짜 웅장하게 언변이 진짜 능하시다. 와 내용이 귀에 싹 쏙쏙 박힌다. 이렇게 그냥 듣기만 했는데 사실 이걸 돌려보면서 대표님의 그 단어 선택, 활용이라든지 심지어는 고사성어를 쓰는 부분, 한자를 쓰는 부분에서 막힘없이 그냥 일반 그냥 저희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표님이 이 원고를 안 쓰시기로 유명합니다. 그냥 바로 즉석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수준 자체가 저희가 상상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 밑에서 이제 우무성 최고위원님도 이제 차차 배워서 훨씬 더 좋은 이제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내공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책을 읽으시고 뭐 뉴스를 읽으시고 할 때도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간 30년간 정치를 해온 그런 온갖 경륜을 다 쏟아 부어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내공이 쌓여서. 그리고 그런 항상 건데.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분에서 이제 허평원 장군님과 그
되는 몇 분에게 자문을 구한다. 음.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렇게 겸손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제가 대표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말을 꾸려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저는 사실 좀 겸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도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계속해서 배우려고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또 현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시대가 달라짐을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선배님들로부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운송 최고위원님한테 좀 궁금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혹시 이제 태극기를 들면서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다든지 진짜 이제 가슴이 벅차올라서 내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완수를 해봐야겠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었나요? 나는 딱 한 순간이 있는데 내가 그 공식 카페에도 이제 관련 글을 올렸는데 그때가 2017년 4월이었는데 그때가 박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제 5차 탄핵 무효 이제 탄기국이 탄무국으로 바뀌면서 탄핵 무효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자유한국당을 탈당한다는 그 선언을 하는 그때 나는 무대 바로 앞에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때 조원진 대표님의 워딩 그대로 하면 가슴 아픈 이 애국 국민들의 염원과 어떤 그런 소망을 담아내는 정당이 없었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보수파 정당이 아니다. 저는 오늘부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이제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동진을 한번 검색해보자. 그래서 그때 나는 엄청난 전율을 느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래서 김진태가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면서 결국 신새누리당이 합류를 안 하게 되면서 태극 예국 국민들의 지도자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확 떠오른 거지. 난 그 순간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네. 그 당시에도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그러면 그때 첫째로 대표님이 말한 게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라고 하거든. 그때 진짜 전율이 확 그때 나는 무대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 그때 몇 년 전이었죠? 그때 2017년 4월.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런데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나신다고 하시는 거죠? 나는 명장면을 꼽으라면 그때 이제 결국 우리 공화당에 시초였던 그 장면이 아닌가. 그리고는 나도 기억에 나는 거는 그 김정은 화형식 하는 거 그것도 좀 기억나고. 그때 경찰벽 뚫은 날이었나? 그때 갑자기 기억나네. 그 3월 1일인가? 그때가 19년 3월 1일이었나? 그때인데 경찰이 그 광화문 삼거리에서 우리 경복궁 그 주차장 가는 그 길을 계속 안 내줘가지고 경찰이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폴리스 라인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어깨동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벽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 동지님들이 막 이렇게 미니까 결국은 경찰이 그 못 이겨가지고 길을 내주더라고. 나는 그때 그거 기억나고. 그때 진짜 동지님들 열성이 대단하셨죠. 진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남녀노소 동지님들도 다 본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애당심이 있어야지 생각이 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혹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는
다음 총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당선되시고 상비 지도부 이제 출범한 이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여서 꾸려나갈 건가요?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놓은 거를 조금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이 지역 활동이더라고요. 결국은 이 지역의 표가 모여서 전국의 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가 있고 정당에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하는 게 있고 또 정당에 하는 투표가 있으니까 대체로 보면 이게 좌파들은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투표는 뭐 민중당이나 정의당 이런 전략 투표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왜냐면 그들끼리 자기들끼리 왜냐면 호남에서 특히 그런 게 많아요. 왜냐면 그렇죠. 호남은 어차피 지역구는 거의 민주당으로 밀어주다시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호남에서 전략적으로 네네. 정의당이 많이 나올 때는 뭐 10% 넘게도 나와요. 근데 네네. 지금은 정의당이 좀 쪼그라들어서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 전략 투표를 하는 그런 어떤 예.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활동을 근거지로 해서 네네네. 아 뭐 지역구 국회의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우리 공화당을 찍어줘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결국 지역 활동을 해야 된다. 네네. 그 지역 활동이라는 게 물론 뭐 돈이 들고 자본이 들고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만 네. 이게 사실 5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우리 지역 당원들이 진짜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자기 지역에서 만약에 활동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네네. 뭐 부산을 예로 들면 네네. 제가 사상구에 거주를 하는데 사상구에 뭐 이렇게 지역 조직이 별로 없다고 하면 네네. 그 인근의 지역에 가서라도 네. 조금 뭐 일을 뭐 도울 수 좀 돕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0년에 우리가 그래도 20만 표를 얻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20만 표가 예. 0.74%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을 일단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남은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조금 이 지역 활동에 집중을 해주시라. 우리끼리 뭐 사실은 단합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네네.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보다도 일반 대중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지도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소통이 좀 잘 돼야겠네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사실 출근하고 시간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국을 미리 끓여놓고 바깥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을 맨날 같은 거 먹으면 질리니까 미역국 하나 끓여놓고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그래서 두 개가 남아 있었는데 두 개 다 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근데 미역국은 조금 덜 상했고 김치찌개는 조금 많이 상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시큼하긴 해도 그냥 김치찌개보다는 미역국이 낫지 않겠나. 아니 그 새 걸 사서 먹지. 그러니까 새 거를 좋은 걸 사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 돈 들고 또 이제 그냥 원래 맨날 먹던 거 먹지 좀 귀찮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냥 조금 덜 상한 거를 먹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화장실을 하루에 한 8번씩 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경험을 이제 비추어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교훈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최악과 차악에 있어서 차악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만일에 내가 거기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대비책으로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라도 사 먹었다면 내가 일을 하고 생활하는 그 다음 일주일이 그렇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차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틀어졌어요. 아무런 일정도 소화할 수 없고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그 계기를 통해서 배운 교훈은 차악을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 대비책을 강구하는 습관을 들이자. 그리고 제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선택한 차악은 반드시 오늘의 최악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악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투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 거대 정당을 보고 뽑는 투표는 절대로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그 네. 나는 이제 항상 비유를 들었던 게 네네네. 이 똥맛 카레를 먹을 거냐 카레맛 똥을 먹을 거냐 난 이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딱 이거거든. 카레맛 똥. 그러니까 똥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똥맛이지만 똥맛 카레를 먹자 이런 논리를 막 많이 설파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정상적인 카레가 있는데 왜 똥맛 카레를 왜 먹냐. 어떤 그런 어떤 사고의 전환 어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항상 그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편견이지 그런 거를 깨야 된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좌파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할 때는 하는데 네네네 맞습니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이 보수 우파 정치권이 되게 이 과오가 많은 거지. 왜냐면 계속 일종의 이제 노예를 양산한 거거든. 그렇죠. 니들이 우리 아니면 누구 찍겠어 이런 예, 거거든. 그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엄청 시건방지잖아요. 네. 니들이 네. 우리 아니면 누구 찍겠어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 선거 때마다. 네네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한말의 역사가 떠오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역사적으로 봐도 알다시피 구한말의 역사는 심각했거든요. 아니 일본군이 그 저희 바로 영소 앞에 청탄이랑 화포랑 신식 무기 군함까지 이끌고 와가지고 그 대대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무차별적으로 양민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희생되는 와중에서도 조선의 수뇌부들은 당파 싸움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가 이제 도망가기 바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랑 지금 저희가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여파가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아직 진행 중이죠, 사실상은. 그리고 이렇게 힘든 와중에서 이제 국민들이 믿고 뽑아준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부로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행태를 보면 저거는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당파 싸움하고 있는 집구석 하나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구석 하나 통제 못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어떻게 나라를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참 답답하고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는 시각이 똑같으실 겁니다. 그게 지금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저희 대표님 같은 분만 계셨으면 진짜 깔끔하게 한 방에 해결됐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지금 이 국힘당의 주류를 이 탄핵 찬성파들이 잡고 있는데 네네. 결국 탄핵이라는 게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준 거거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되는데 그 탄핵 상황 생각해 보세요. 적군에게 성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성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적군이 다 들어와서 다 망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줄을 잡고 있으니까 제대로 뭐 민주당과의 투쟁이 되겠습니까? 뭐 대통령만 바뀌었지 뭐 탄핵파들이 나라 장악하고 똑같은데. 진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진짜 이제는 거대 정당을 보고 이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더라도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의 든든미를 보고 이제 지지를 할 수 있는. 근데 나는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윤석열 지지율이 왜 떨어지는가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 네네. 이런 건데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19라는 명분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마약을 몇 차례 계속 투여를 했던 거지. 그런데 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는데 이제 더 이상 마약이 안 들어오니까 왜냐면 마약 생각이 날 수밖에 없거든 사실은. 근데 사실 뭐 윤석열 정부도 뭐 그걸 모르겠어. 그 뭐 돈 뿌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되게 경고를 많이 했던 게 이 네. 윤석열 정부가 이 긴축 재정 이거를 기조를 발표하면서 다 우려를 했거든. 네. 그런 거를. 네. 왜냐하면 각종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가는 세금을 필요 없는 건 다 잘라낸다 했으니까 이번에 TV에서도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조치를 보면 아 이게 국민들 팔에 주사바늘 다 꽂아놓은 상태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는데 이제 그게 실제로 지지율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25% 왔다 갔다 하는 이 지지율이 뭐냐면 결국 2017년 탄핵 정국에서 홍준표가 받았던 24.1% 그러니까 약 4분의 1, 한 1000만 명의 국민들 흔들리지 않는 그 콘크리트 층만 남아있고 이제 다 등을 돌린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 한마디로 지금 그냥 풍비 박살이 났다 이런 그렇지.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되게 사실 동지님들도 그런 거를 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 근데 저희 할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네네. 우리 미래 세대들의 꽃감 항아리를 건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부터 이제 미래 세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먹을 꽃감 항아리를 지금 미리 털어먹는 이제 이런 식의 재정 운영이 계속 지속되면 네, 결국은 국가의 어떤 존립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누군가는 이 나이 들어가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걸 다 소진을 시켜버리면 물론 다 살기 힘들죠. 그렇다고 뭐 살기 힘든 거에 우리가 뭐 복지를 줄이자 뭐 이렇게 말할 수는 당장은 없지만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국가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안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필수 사항 중 하나겠죠. 근데 치안과 안보가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필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서 군인의 수를 줄이고 있고 또 이제 군 복무기간 또한 또 지금 줄여놨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군사력 보강이나 뭐 기타 대비로 사용을 해야 될 그 큰 금액을 사병에게 인당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을 걸고 지금 그거를 향후 2년 안에 추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친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나라 박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지 않는 치안과 안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는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정부에 대한 신뢰감은 지금 지지율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허점들을 파고 들어서 저희가 이번 총선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갑자기 또 이 부동산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 보통 일반적인 시각으로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고 뭐 집값이 폭등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접근이 대단히 잘못된 게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투기 세력을 잡겠다고 세금을 왕창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하고 또 각종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통해서 고급 주택에 대한 공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어떤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사실은 이 부동산에 대한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한번 생각을 해봐. 투기라는 건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집값이 떨어지거나 안정 국면에서 누가 투기를 안 하지. 맞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럼 봐. 부동산 정책을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잘해서 집값이 하락 또는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 투기 세력은 발생하지 않아. 왜? 투기 세력도 알거든. 자기들도 부동산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예상을 한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뭐냐면
투기 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니까 투기 세력이 오를 거 예상하고 투기 세력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완전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네. 세금을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하면 할수록 네네네. 결국 고급 주택, 새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한 공급이 현저하게 줄면서 네. 결국 고급 주택이 적게 지어지면 결국 부자인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계속 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집 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지.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그 2008년에 집권한 이명박 정권에서 되게 서울 집값이 17%가 뭐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있는데 네네. 이명박 정권에서 바로 했던 게 대규모의 이제 고급 주택을 예. 새로 공급을 해서 쉽게 말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을 극도로 네. 높여가지고 방 높여서. 이제, 네네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주택의 가격이 네. 그래 주택의 등급이 S등급, 네네.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네. D등급에 있는 사람이 C등급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C등급에 살고 있는 사람이 B등급으로 이사를 가야 네. 이제 빈집이 생기니까 예. 결국 이런 예, 집값이 주택의 떨어지고, 주택의 집값이 어떤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예.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A등급에 있는 왜냐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봤을 때 예. 중간에 망하거나 뭐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한은 대체로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네네.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이런 과정이 예, 이제 맞습니다. 보편적인 과정인데 결국 A등급에 사는 사람이 S등급으로 이사를 가야 B등급에 있는 사람이 A등급으로 이사를 갈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계속 주택이 지어지고 결국 이제 D등급의 주택이 이제 허물어지고 또 그곳에 또 고급 아파트가 들어오면 또 그 네네. 고급 아파트가 또 어떤 이제 부자들이 이제 그런 고급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어떤 네네. 주택의 매매가 활성화되는데 이 서울시장 박원순 10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네네.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빌미로 대단히 제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집값이 집값이 폭등한 거지. 네. 근데 그런 네. 시각인데 되게 이 정권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네.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그렇다면 우문성철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 정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그 일각에서는 보면 네. 이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시즌 2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만 네. 근데 왜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또 약간은 집값이 물론 이제 지금 뭐 집값이 하락 국면이라고 하더라고 문재인 정권에 워낙 폭등을 했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잘 모르겠네. 10억 오르고 2억 떨어지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아니 뭐 그냥 1, 2억 오르고 뭐 한 2, 3천 떨어지고 뭐 이러면 뭐할까? 10억 오르고 2억 떨어지는데 뭐 그게 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 같은 이제 중산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꿈이죠. 뭐 집 사는 건 꿈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집 마련을 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참 이제 현실이 참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노력만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물려받았음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런 나라들 많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막 피터처럼 막 성공하려고 올라서려고 해도 나라의 한계,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교육을 배우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필수 인프라를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올라서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한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광고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그 저희 나라를 이렇게 기반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해외나 이쪽 부분에서 외교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적으로 완수하려고 해주셨던 박근혜 대통령님을 필두로 하여서 저희는 이렇게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 올라설 수 있는 아주 몇 안 되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진짜 저희 축복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는 좀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후대에도 내 자손들이 지금의 내가 물려받았던 이런 좋은 환경과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던 이 나라를 고스란히 물려받거나 아니면 더욱 발전시켜서 물려받아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 정부도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저희 자손들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주기는커녕 물려주기는커녕 훨씬 더 최악의 사태가 발생을 할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뻔히 보여지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진짜 심각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여지가 보인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노래가 있잖아, 노래.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리 이강사는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몰라 노래? 누구 노래고요? 정수라의 대한민국. 정수라의 대한민국. 음성치 의원님 되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원하는 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건 무엇이든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 그렇죠. 왜 북한도 똑같은 민주주의를 하는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를 하는데 민주주의죠. 네네. 왜냐 북한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고 경상도 말로 빡시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부모의 계급에 따라 자기의 직업이 결정되는 거거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 물론 뭐 예전보다야 뭐 개천에서 욕나는 게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 나 때는 뭐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잖아. 우리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안 그렇잖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때 자기 아버지가 노비면 자기도 노비야. 자기가 농부면 농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게 그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다 그런 말이 이제 물론 문재인이 그 말 한 건 참 내가 기도 안 찼는데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진짜 이렇게 거리에 수년 동안 나오셔가지고 진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호되어야 합니다. 네, 진짜 선배님들 만일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저희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죽어서 선배님들 볼 면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봬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 내가 이런 말을 했거든 친구들한테. 네네네. 친구들이 처음에 그 말을 듣고서 내 2017년에 그 탄핵 전국 때 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문재인이 들어서고 네. 좌파 정권 계속 가면 이제 우리나라도 밑에 위에 북한처럼 김정은한테 하루에 강냉이 3알씩 받는 그런 나라 온다 라고 하는데 다 웃더라고. 난 진지하게 얘기했거든. 네. 쉽게 말하면 배급제 사회가 되는 거야. 진짜 예. 하루에 강냉이 3개씩 받으면서 아이고 수령님 받는 그런 나라 온다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채 웃더라고. 헥 하면서. 근데 친구들도 이제 문재인이 하는 걸 보니까 실감을 하는 거지. 마스크 그거 처음에 요일장에서 배우받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여소수 사태도 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에휴 참. 나 마스크 그거 그 요일장에서 배워받을 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배급제 훈련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참 좀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 난 좀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저희 원래 이제 9시 영업 제한 두다가 그러니까. 10시 영업 제한 뒀잖아요. 그러니까. 10시로 쭉 가다가 어,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반발심이 심하니까 그러니까. 10시로 쭉 몇 달 가다가
딱 12시 딱 풀어줬어요. 00시. 사람들 반응 어떤 줄 알았어요? 와, 너무 잘한다. 와, 이렇게 통제를 잘하는 눈에 정부가 또 있는가. 와, 하는 거예요. 더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악한 건가요? 쟤네들이 영악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멍청한 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걸 네. 약간 잘못 느끼는데 한 5년, 10년 뒤에 가서 네. 지금의 우리 모습을 한번 본다 생각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가소롭겠죠. 네. 아니 뭐 6시, 7시 이는 그거 영업시 하나인데 아니 뭐 6시, 7시 되면 코로나 갑자기 뭐 증가하나?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마스크 안 쓰면 난리.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기본적인 뭐 에티켓은 필요하겠죠. 뭐 옆 사람이 나는 조금 이제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흔쾌히 마스크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민감하게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 국민이고 그분들도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초창기 때 어땠어요? 전염병 환자인 것 마냥. 근데 그거 안 한지 모르겠네. 네, 어떤 문재인 정권이 이 네. 태극기 집회와 민노총 집회를 다루면서 딱 태도가 정말 이중적이었던 게 첫 번째가 정광훈 태극기 집회를 보고는 코로나19가 정광훈 태극기 집회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랬다고.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광훈 태극기 집회 전수조사하고 다 때려잡아야 된다고. 네네네네. 근데 민노총 집회에서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고 하십니까? 민노총 집회에서는 민노총을 안 때려잡았거든. 네. 안 때려잡으면서 코로나19가 민노총 때문에 일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랬다고.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 둘 다 불확실하다는 거거든. 그런데 태극기 집회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놓고 다 때려잡고 민노총은 민노총 때문에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이해됐어? 기가 차네. 그러니까 둘 다 불확실하다는 말이야. 근데 민노총은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 봐줘버리고 태극기 집회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니들이 잘못했어. 그런 식으로 지금 말장난 치는 게 이 정권의 그 그러니까 내가 이 말 안 듣고 되게 그게인데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그때 민노총 그 전수조사도 아무 안 했을 거냐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민노총 그런 식으로 싹 빠져나가고. 그때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태극기 집회 취소하고 막 그랬잖아. 그거 덮었을까봐. 둘 다 불확실하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태도가 바뀌니까. 아니 쟤네들이 그런다니까요. 저번에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아니 저희 천막 친구 있잖아요. 세월호 천막 친구에 비하면은 뭐 한 반 정도 쳤나요?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쳤을 때 철거하기 전에. 근데 쟤네는 지금 거의 뭐 3, 4년이 뭐예요? 지금 훨씬 지났는데 계속 치고 있잖아요. 규제 하나 안 해요. 왜 규제 안 하냐면 저렇게 어린 애들이 뭐 희생을 당했고 뭐 정부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처럼 그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정당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 국가에 큰일이 생겨가지고 병고가 생겨가지고 애들이 200명이나 죽고 지금 그렇게 큰 사태가 났는데 거기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같이 앉아가지고 단식 투쟁하고 있더라니까. 나 그거 보면서 쟤는 진짜 정상 아니구나. 속된 말로 진짜로 또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건 규제 안 하고 우리 천막 치고 우리가 뭐 시끄럽게 뭐 했어요? 네? 저희가 뭐 딱히 걔네에 비해가지고 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규모도 작고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이지 한마디로. 우리는 뭐 이래서 되는데 너거는 뭐 저래서 안 돼. 어쨌든 간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는 똑같은 명목으로 설치를 했는데 쟤네는 규제를 안 하고 우리는 규제를 한다. 방금 말씀하신 거랑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좀 머리에서 연기가 납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머리에서 연기가 나는데 저희가 진짜 협심해가지고 한번 바꿔보시죠. 네. 좋지. 네, 진짜 한번 바꿔봅시다.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동지님들이. 네, 정말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진짜 도움이 시급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 진짜 도움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희 동지님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안 보이는 데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선배님들, 동지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제 앞에 이제 엎질러진 일들도 정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일일이 다 못 챙기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청년들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시니까 그렇게 좀 헌신하고 같이 노력해 주셨던 청년 당원분들 그리고 일단 다른 선배님들에 대한 좀 감사를 저희가 지금 어떻게 좀 드려야 하나 이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진짜 마음 같아서는 감사패라도 진짜 멋있게 만들어서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다음 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언제든지 뭐. 아니 이게 다음에는 네. 이 진채구나 네. 우리 또 이렇게 우리 당에 많은 이렇게 뭐 네. 시간을 같이 보낸 우리 동지들 네. 많이 초청해서 네네. 먹으면서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뭐 사실 5년 동안 뭐 열심히 투쟁도 하고 했지만은 네. 일단은 그래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정권이 바뀌었고 네네. 저는 사실 거기에 의의를 찾고 싶어요. 동지님들 어쨌든 간에 일단 민주당의 집권은 사실 우리가 뭐 뼈아픈 패배를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나름대로 의미를 찾자면 굳이 찾자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그런 굳은 결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사즉생의 마음으로다가 맞습니다. 지금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아주 그냥 콧대를 납작하게 짓밟아 놓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구호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네. 제가 우리 공화당 하면은 화이팅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화이팅!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